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 번져나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금까지 8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계속해 추가 환자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이태원 등을 다녀간 사람들이 신속히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또 자발적인 신고와 검진을 위해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행동을 삼가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5월 11일 월요일에 준비한 소식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월요일에 준비된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층인데다 무증상자도 많아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의 여파로 초중 고교의 개학이 일주일씩 미루어졌습니다. 모레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오는 20일로 연기됐습니다. 학교 현장에 미치는 이태원 집단 감염의 영향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후원금은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며 한때 온라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원활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원금과 관련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첫 환자가 나온 뒤 이제는 90명에 육박합니다. 주로 젊은 연령층이라 활동량이 많은 데다 증상은 약해 감염을 알지 못할 수 있어서 확산 우려가 큽니다. 이홍원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용인 66번 환자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86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대부분 클럽에서 직접 감염됐습니다. 2차 감염 외에 3차 전파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20대가 절반을 넘고 30,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젊다 보니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연령에서 노출이 많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반면에 왕성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추가 전파 최소화를 위해 이번 주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았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이 대부분 5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운영이 되었고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5월 7일부터 13일 사이 이번 주에 발병이 많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찾아내는 게 시급한 만큼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보호해드린다고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냥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만 말씀하시면 검사가 무료로 시행됩니다. 검사 전후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서울시가 아직 연락이 안 되는 클럽 방문객들을 모두 조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분 노출이 안 되는 익명 검사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것도 회피하면 벌금 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확보한 명단은 모두 5,500여 명. 그런데 이 중 3,000명 넘게 연락이 안 됩니다. 신분 노출 우려 때문에 전화를 피하거나 클럽 방명록을 허위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수조사가 시급한 서울시가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무료 익명검사의 길을 터놨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빨리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일부가 끝내 검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제적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자발적 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게 밝혀지면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즉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정확한 명단 확보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2,100여 명이 이태원 클럽 방문객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 중입니다.
클럽 명부는 물론 카드 사용 내역과 현장 CCTV, 인근 통신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계속해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대로 뭔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나 뭐 기대는 걸었습니다만은 이태원 클럽 등에서 갑자기 감염자 수가 확 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몇십 명씩 늘어나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그 상황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이태원 클럽에 사실 그 전국적인 그런 모임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접촉이 일어난 다음에 전국으로 흩어져 나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경기에서 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부산이나 대구 또 광주 이런 쪽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방문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3,000명이 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일주일째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으로 전파가 일어나서 확진자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생기는 그래서 이 확진자가 수천 명 단위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런 경우에는 신원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지금 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지국 중심으로 이 기지국의 접속 기록이 있는 휴대폰을 추적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제 이런 경우는 문제는 클럽에 간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추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추적을 해야 되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1월, 2월 달에 우리가 우한시에서 우리나라로 방문한 예. 입국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1, 2주 이내에 확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 격리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지 않는 한은 예. 상당히 광범위한 사회적인 접촉이 일어나고 그중에 상당수가 발병을 하게 되면 3차, 4차 전파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기간이 지금 뭐 대충 보니까 4월 한 24일부터 5월 한 6일 정도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튼 이태원 그 부근을 다니신 분은 빨리 신고해 주시거나 검진을 받으시거나 해야 되겠는 거죠. 네, 지금 뭐 빠른 검사를 통해서 빨리 격리를 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끊어내는 것이 예. 대규모 유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자발적인 그런 검사 예. 참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에서도 서면에서 이제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뭐 그때 모인 사람도 수백 명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확진자가 이제 안 나오고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 혹시 했는데 이태원은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클럽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부산에서 감염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 국민적인 참여도나 또는 인식들이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시기였고 예. 그리고 클럽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상대적으로 이태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접한 접촉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환자의 경우에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교적 적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태원 관련된 경우에는 클럽의 성격상 굉장히 많은 접촉이 한 클럽 내에서도 일어나고 또 클럽에서 클럽으로 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다수가 아주 그 밀접한 접촉을 여러 차례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보면 바이러스 양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 보면 그 배출량이 많아서 상당히 광범위한 전파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전에 우리나라 그 감염자들의 그 데이터를 봐도 한 30% 정도는 무증상 감염 상태인데 특히 네. 그 중에서도 20, 30대의 젊은 층이 무증상 감염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증상 감염 상태인 경우에는 본인이 감염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파를 일으키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활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많은 그런 접촉과 함께 많은 환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걱정했던 거는 학교가 이제 정식으로 등교 개학을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모이면 이제 그게 걱정이다라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이제 유흥업소에서 먼저 터져버렸습니다만은 결국 뭐 학교도 다시 대면 등교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교육부 차관 발표를 잠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최근 서울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연기한 게 잘한 겁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그리고 특히 4월 30일 연휴 이전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 그 당시에 이제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이 지역사회에서의 그 조용한 전파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과정, 그리고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또 평가하기 위해서 이 연휴가 끝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생활 방역도 하고 개학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되고 5월 6일 날부터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개학을 앞둔 고3들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과 고3 학생들이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쵸. 특히 이제 학생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교에 일하는 분들이 이 이태원과 관련된 그 노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없는 상황에서 네. 개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개학은 연기가 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필요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나 갈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결정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우리가 개학을 일주일 미룬 것처럼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을 보고, 만약에 하루에 뭐 100명 단위 이상씩 확진자가 다량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나간 얘기라 소용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때 사실 저런 곳은 묶어두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왜 열어줬을까? 이제 이런 의문들을 많이들 갖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 일상에서의 그 방역을 자리 잡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뭐 어떤 그 주점이라든지 또는 네. 이런 클럽 이런 데를 선택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행정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여러 번 되풀이된 그런 지적 중에 하나가 생활 방역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가자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예. 그 준비가 결국은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후미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에서 벗어났으면서, 그렇지만 이런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 이런 데에 대한 그 점검과 예. 또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대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클럽에서 터졌는데요.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곳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정해진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의식점으로 분리된 그런 곳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 신체적인 접촉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또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출입자 명단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는지를 보고, 만약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행정명령을 다시 내려서
운영을 좀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좀 선제적으로 이것저것 내놓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완전히 익명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태원 근처에 있었다는 그냥 얘기만 하면 바로 신분을 묻지 않고 검사를 한다든가 뭐 전화번호만 묻는다든가 뭐 어떤 조치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 검사를 하게 하는 환경을 최대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뭐 이태원 방문력도 말하지 않고 이 검사를 받기 원하는 분이 저는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말만 갖고도 검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4730님이 주셨습니다. 택시 기사라고 하시는데요. 택시들도 이태원에서 영업을 많이 하는데 기사들도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노출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기간 중에 예. 특히 이제 야간에 많은 분들을 이송을 한 그런 분이라면 검사를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택시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걱정입니다. 어떻게든 방역 당국이 애를 쓰고 있으니까 잘 막아내기를 기대하면서 또 시민들이 협조할 거는 뭐든지 다 협조를 해야겠죠. 가천대 길병원의 엄 교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해서 78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토요일을 잠잘 안 했고 오늘 쉬인다면서 나오긴 나왔는데 잠자면 보다시피 하나도 좀 강하게 지키고 앉아있는 이걸로 아무 세상에 야간에 없어하는데도 식당들 다 문 닫고 들어가고 지금 안 돼요. 지금 사람이 안 다니는데 16명 중에 겨우 통자 1,309명에 대해서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구 사람들이 이렇게 막막하고 무서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또 시간별로 이렇게 뉴스 봐요. 확진자가 뜨나 안 뜨나. 우리는 보면 마음이 아파요. 대학들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비대면 강의를 끝내고 학생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대학가 유흥시설에 다녀간 것이 확인되면서 대학가에는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 대학가에 있는 한 유명 감성주점. 에도 이용객들로 붐볐던 이 주점은 징검다리 연휴에도 마찬가지로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여기 생각을 하세요. 밤에는 여기가 특히 많아서 그래도 장사가 좀 됐대요. 하지만 연휴 사이에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외국인 3명이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폐쇄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입구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출입문에는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업소 방문객 명단을 확보한 구청은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방문한 300여 명에 대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표로 한 명이 쓰신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뭐 동행도 막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전화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하고요. 인근 지역에서 자취하는 대학생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는 여기 자취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래도 경각심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이제 나도 걸릴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고. 신촌 원래 밥 먹을 때마다 자주 가는데 이제 잘 가지도 못하겠고 학교 안에서만 좀 더 제약이 되는.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대면 강의를 준비하던 대학은 계획을 틀었습니다. 서강대는 연휴에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한 학생을 대상으로 출입을 막았고 국민대는 예정하고 있던 대면 강의를 다시 미뤘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 학교에서 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서울대를 비롯해 일부 실기 수업에 한정해 대면 강의를 재개했던 대학들은 확산 추이에 따라 다시 원격 수업만 진행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교육부의 등교 개학 연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전국 초중고 원어민 교사 수십 명이 이태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원어민 교사는 아직 없지만 교직원 격리 조치와 돌봄 교실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황금 연휴 기간 원어민 교사와 영어 보조교사 등 외국인 교사 수십 명이 이태원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 원어민 교사 9명이 이달 초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고 강원 지역에서도 50명이 넘는 원어민 교사와 영어 보조교사가 집단 감염 발생 클럽은 아니지만 이태원 곳곳을 방문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원어민들 많이 자주 가는 술 지내는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주말에 걔들 많이 모이고요. 예. 또 평소에 얘들 이태원이 워낙 외국인 해방구처럼 되는 동네니까 예. 자주 가요.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오지 않았고 잠복기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양성 판정을 받은 원어민 교사는 아직 없지만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교직원들의 자가격리와 재택근무가 이어지고 있고 이들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 교실도 속속 중단했습니다. 등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지만 학부모들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선생들도 뭐 클럽 그런데 왔다 갔다 했다는데 애들 보내기가 많이 걱정이 되고 지금 조심성인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이태원에 다녀온 교직원은 증세 여부와 상관없이 선별 진료소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우리 군의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4명이 늘어나 모두 8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태원 일대를 다녀왔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들만 50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감염자 3명이 또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 하사와 함께 밀접 접촉했던 이들입니다. 앞서 확진된 병사와 부사관을 포함하면 A 하사로 인한 감염자가 5명이 된 겁니다. 용인에서도 육군 중위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육군 대위와 같은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클럽 관련 국내 감염자는 8명이 됐습니다. 특히 사이버사에서 확진 환자가 속출하자 군 당국은 사이버사 근무자 전원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이 4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32명은 입대 전에 다녀온 훈련병이었고 13명은 간부, 4명은 병사였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 역시 격리 조치한 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태원 방문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되는 장병들은 엄벌할 방침입니다. 미신고하고 나중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가중처벌 등 엄중하게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최근 재개한 병사들 휴가와 외출을 다시 통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사이버사와 용인 육군부대 등 확진 환자가 나온 부대는 상황을 안정시킬 때까지 장병 출타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비단 이태원 클럽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태원을 제외한 다른 유흥가들은 여전히 성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2, 제3의 클럽 집단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네. 예, 뭐 이런 데도 풍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태원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드러나자 이제 오히려 다른 지역의 클럽들을 몰려드는 이제 방문객들로 특수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에 시청자분들이 개별적인 제보를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료 보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클럽입니다. 지난 8일 금요일 밤에 하루에만 1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네, 보시면은 일부를 제외하고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곳 외에도요, 부산이나 대전 같은 주요 도시 클럽들도 지난 주말 방문객들이 크게 몰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역시 정부의 방역 지침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클럽에 대해 뒤늦게 행정명령을 내려 일부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지만 이미 상당수 젊은이들이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클럽을 방문한 상황이어서 추가 감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요. 클럽과 비슷하지만 지자체 행정명령에서 빠진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요, 이 유흥시설 무기한 집합의 금지 행정명령 대상에는 나이트클럽이나 클럽, 룸사롱, 스탠드바, 카바레 등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헌팅포차 그리고 감성주점 같은 유사 업종은요,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제보 화면 좀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이곳이 서울 강남에 있는 주점의 모습입니다. 음악을 틀어주는 DJ가 또 가운데 있고요.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들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손님들 대부분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클럽과 다를 게 없지만요. 이곳은 사실상 그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번 휴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상당수 술집들이 사실상 클럽과 유사한 영업을 하면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규제 대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가고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는 또 안 쓰고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대책이 지금 시급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 클럽 방문자 대부분이 젊은 층인데다가 그만큼 또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에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른바 무증상 확진자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감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보면은 추가 확진자가 86명인데요. 방역 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86명 중에서 23명은 클럽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였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확진자 대위와 접촉한 중위가 또 추가 확진됐고요. 확진자의 어머니와 또 할머니가 각각 추가 확진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클럽 등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인 접촉 금지령을 전국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명령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 실효성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쪽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동일하게 확산시키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이런 검토들을 좀 해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결정에 따라서요. 일단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만 내린 상태고요.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 위험도를 평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클럽에 다녀온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별로 대응이 좀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태원 클럽 시작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 규모를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서울이 5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은 경기가 21명이고요. 다음은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집계 기준은 오늘 낮 12시 기준입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가 가장 먼저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 3천여 명의 검사 대상자가 연락불통이 되면서 익명검사 시행카드까지 뽑아들었고요. 경기도는 가장 먼저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충남과 충북, 전북과 경남, 또 대구, 광주 등에서도 역시 행정명령을 내렸고
또 클럽 이용자들의 원정 지역으로 꼽혔던 대전시 오늘 오후 굉장히 늦게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종시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요, 아직 행정명령 대신에 여전히 영업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사업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할 바는 없는지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 또 한국 게이 인권운동 단체인 친구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걸 사무국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일단 좀 혐오적인 또는 상당히 비하하는 듯한 책임을 묻는 듯한 보도가 있었고 결국은 성소수에 대한 혐오가 계속 번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언론이나 또 사회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5월 7일 초반 보도에서 그 확진자의 동선과 공간 정보 이외에도 게이 클럽 입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나왔죠. 네. 또한 그 확진자의 거주지와 직장, 직업 등 개인을 설정할 수 있는 과도한 정보를 담아서 기사가 보도돼서 인권 침해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와 같은 보도를 이어나가 개인의 아우팅과 함께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더욱 조장하고 확산시켰죠. 이러한 확진자와 같은 동선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자발적 검진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자체가 편견과 혐오 등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클럽이든 또 성소수자가 주로 가는 클럽이든 감염의 위험성은 똑같은데 굳이 이런 비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클럽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클럽을 방문한 것에 대한 비난이 이전 사례들과 같은지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된 후 비난은 결국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와 맞물려 작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최초 기사 보도 이후에는 클럽에 간 것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낙인이 더 씌워져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진 거죠. 그래서 이는 이전 사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클럽에 갔어도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방역에 있어서는 철저했어야 했고 그렇지만 다만 이전과 달리 성소수자의 혐오와 맞물리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지점이고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의 도마에 올라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자, 이제 문제는 지금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 3천여 명이 연락이 이제 두절되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커지면서 더 연락을 끊고 숨어들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면서 자발적으로 빨리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자발적으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예. 성소수자의 이제 정체성에 대한 정보 노출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인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가운데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전만으로도 성소수자들은 아우팅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현재 휩싸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 정보까지 노출될 경우 일상과 사회생활까지 지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선별 검진을 통해 무료 검진을 받기 위한 정부는 최초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표현에서 이제 지금 이태원 방문이라고 그 표현의 정도를 낮추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자발적 검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과거에 문제가 됐던 신천지든 아니면 이번에 성소수자든 간에 바이러스와 감염 방역 앞에서는 사실 다 피해자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혐오나 차별이 사회에 번지는 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같은 활동하는 친구 사이는 이런 위에 설립된 단체이기도 하고 꾸준히 이러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예.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이제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상담도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사회인식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이러한 것은 이제 조치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혐오와 편견이 오히려 성소수자들 더 숨어들게 만드는데 이번 사태는 이제 성소수자 혐오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다시 살펴봐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혐오와 편견은 이제 사회 공정 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좀 다가오는 5월 17일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데요. 이러한 날을 만든 것은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소수자 혐오들이 나타났지만 이제 이것을 또 극복하면서 성소수자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들이 지켜야 할 인권 보도 준칙에도 엄연히 그 성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배척으로 언론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네.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고 아무튼 이런 것들도 언론대로 좀 시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셔서 이종걸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후원금은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기자회견을 연 정의기억연대는 먼저 이용수 할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수요 시위를 함께했던 윤미향 전 이사장이 떠나자 위안부 문제 해결에 불안감을 느낀 할머니가 의혹 제기를 하게 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한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제기한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받은 기부금 가운데 40% 이상을 할머니들에게 썼고 또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후원금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기금이 이제 모아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지출 내용에 수혜자 수를 99명, 999명으로 반복해 적은 건 과중한 회계 업무를 줄이기 위한 관행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할머니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윤미향 전 이사장이 내용을 미리 알면서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10억엔이 일본서 돌았는데 그 대표만 알고 제가 알았으면 그거 돌려보냈지요. 정 의원은 이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0월 24일부터 일본 언론에서 이 위안부 문제가 곧 타결될 거다라는 그 취지의 그 보도가 이제 나서 저희가 그 당시 공유했던 거는 일본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요. 정 의원은 의혹 제기와 상관없이 이번 주 수요 집회를 평소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부금 액수를 사용처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다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을 둘러싼 주장도 여러 가지라 논란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어제 새벽 우리 곁을 쓸쓸히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네, YTN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돼 있는 차량을 밀어서 옮겼는데 왜 자기 차에 손을 대냐며 폭행하고 해고 압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죽음과 관련해서 편지글 하나가 SNS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편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임계장 이야기, 임계장이란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말합니다. 임계장 이야기의 저자 조정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을 알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서러운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낸 조정진 작가의 편지입니다.
조 작가 역시 밤 10시에 퇴근하고 오전 7시에 다시 출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기도 합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보죠.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막아보려고 제가 병상에서 진통제를 맞아가며 이 책을 썼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아파트 경비원 하는 노인이 살아보려고 경비를 했지 이렇게 죽으려고 경비 노동을 했겠습니까? 조 작가는 무기력함에 괴로워하면서도 더 나은 세상이 오리란 희망을 그래도 놓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비원으로 만난 주민들은 선량하고 상식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현실을 잘 알게 되면 그래도 세상이 나아지리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하는 사람의 사정을 잘 알면 세상은 달라질 거라는 조 작가의 믿음대로 오늘 앵커 리포트는 작가의 편지에 담겨있는 노인 경비원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적어서 알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노인 노동자가 아프면 노안이라며 바로 해고시킨다. 고르기도 다루기도 자르기도 쉽다고 해서 노인 경비원을 고다자라고 부른다. 일하다가 다쳐도 노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 안타까운 죽음도 노환이란 말인가?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로 끝납니다. 그런데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은 15,0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과거사법과 N번방 방지법안 등은 여야가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법안들입니다. 다음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에서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원내대표들은 남은 기간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20대 국회에 현재 남아있는 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은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이달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은 15,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처리 1순위로 꼽힙니다.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봤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꺼졌는데 이번 국회 내에서 꼭 이걸 해결하자 하는 그런 양당 간사가 이제 의지가 있어가지고 합의를 봤고,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N번방 관련 법안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세무사법 등도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여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 조직법이나 고용보험 관련 법안들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촉박한 일정이 문제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5일까지. 하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 등으로 여야 협의가 쉽지 않아 그 안에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복귀한 뒤 논의를 시작하면 다음 주 중후반쯤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임시국회를 다시 연다고 해도 그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또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각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결국 20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얼마나 법안 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긴급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죠. 세대주 본인이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는 한때 신청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원활했습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도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첫날. 신청 메뉴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을 하면 재난지원금 신청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엔 오전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마스크 오부제처럼 출생 연도별로 오부제가 운영된 만큼 우려했던 카드사 홈페이지 마비 없이 대체적으로는 원활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중엔 당분간 오부제가 적용되지만 주말인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전국의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포인트는 거주지 동네 상점이나 학원 등에서 8월 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조 원대 결제 시장이 열리면서 고객 유치 기회로 활용하려던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은 첫날에도 잠잠했습니다. 다름 아닌 금융당국의 마케팅 자제령 때문입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래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놓고 마케팅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케팅 우선이 돼가지고 하는 그래서 과열하거나 그런 거는 좀 철저히 조금 좀 자제해서 원래 우리가 했던 숭고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카드사들이 재난지원금 신청 고객을 상대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거나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작하려다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선 기대해볼 만했던 카드사 마케팅 혜택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는데 민간 영역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한, 현대, KB국민 등 웬만한 카드는 다 되는데요. 시티카드 등 일부 안 되는 카드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이틀 뒤에 지급되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사용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됩니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우선 마트 많이 가시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하이마트 같은 대형 전자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대신 농협 하나로마트 등 중소형 마트, 그리고 동네 마트, 전통시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의 경우에는 신세계와 현대, 롯데 같은 대형 백화점은 물론이고요. 중소형 백화점도 원칙적으로는 불가입니다. 하지만 다달이 월세를 내는 백화점 내 식당가나 미용실 같은 임대 매장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 전에 물어보는 게 필수입니다. 커피숍이나 식당, 빵집도 비슷합니다.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제각각인데요. 전국의 매장이 모두 직영점인 스타벅스는 서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 사람만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다른 재난지원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가능한지 물어보고 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도 함께 제시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경북대 경제학과의 최부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제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듣고 오죠. 예.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표현입니다만은 경제 위기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1사분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또는 우리 수출의 어떤 하락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분기는 또 아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아마 보셨을 텐데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하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염병이 확산이 굉장히 심했었죠. 네. 반면에 이제 서구 주요 국가들은 그 기간에는 어쨌든 좀 방치하면서 경제 활동이 어쨌든 간에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내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소위 K 방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걸 엄격하게 이제 그러니까 격리시키고 강제 격리 안 하다 보니까는 내수도 그렇게 이제 타격을 안 받은 거죠. 예. 그 결과 이제 그러니까 1분기는 그래도 성적이 그나마 이제 괜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하게 되면은 뭐 성장률이 플러스 값이 나올 정도로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 4월 달부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빠른 데는 3월 달부터고 이제 그러니까 서구 이제 주요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예. 중국은 어쨌든 간에 그 1분기에 어쨌든 간에 그 파급 효과가 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2분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요 국가들도 그러니까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이 우리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내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하강을 그러니까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상 코로나19 사태를 겪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줄래도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고, 더군다나 뭐 사스, 메르스, 코로나 계속 이렇게 온다면 이건 미리 해놔야 된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든가 뭐 국민 취업 지원제도 뭐 새로운 이름들이 막 등장합니다. 어디까지 이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를 좀 이번 기회에요. 좀 통합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한 50% 넘게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은 제기됐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이제 사실 상시화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우리가 대참사도 얘기를 하고도 해왔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든지 이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지원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부 이제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국가의 고용 보장제를 좀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3 내지 5% 범위 내에서 그 시장에서 해결 못하는 실업자들이 있거든요. 실업률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범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정부가 같이 결합을 한다면요. 예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 3% 실업률 정도 범위를 축소하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뭐 25조 정도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도 그러니까 179만 5,310원을 그러니까 12달러를 준다고 할 때 한 25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주게 되면은 그만큼 고용보험이나 이런 거는 그만큼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걸 선택을 안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국민 취업 지원제도라는 게 사실은 그 실업 부조제도예요. 실업 부조제도라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고용보험지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취업 지원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동안에 일자리 찾는 동안에 소위 생계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거기다 이제 한국형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요즘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구성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이 두 가지 축은요 결국은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 일자리 보장제도, 고용 보장제도 이 두 개를 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술을 좀 하면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실업률 한 3% 정도를 경제활동인구의 한 3% 정도를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그러니까 더 추가로 생기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로 커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취업지원제 같으면 취업을 이제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나 실직 상태에서 좀 길어지는 사람들이 직장을 잡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겠군요. 취업 훈련비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합적으로 뭔가 설계가 잘 되면 좋은데 정부가 내놓는 뭐 고용보험 확대 같은 얘기는 아직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고. 근데 혹시 그 보험료를 이제 그러면 내게 되면은 확실한 법적 책임 있는 고용주가 있으면 반반 낸다거나 하는데. 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 같으면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요. 우리나라 50% 넘는 부분이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요.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고용 피고용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불확실한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이제 사업장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땜질식으로 접근해 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루누리 사업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10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해서 소위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의 일부를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가입을 유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땜질식 처방이 저는 한계에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소득에 연계를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이 고용보험제도를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고 소득에 기반을 하고 세금에 기반을 해가지고 고용보험을 전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직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지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좀 분명한 국정 철학과 비전 방향을 가지고 어느 정부가 맡든지 간에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왔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그냥 땜질로 또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아마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이제 법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조세 체계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시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단계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 단계적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는 재정을 저는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과감히 좀 재정을 좀 투입할 땐 투입하자고 늘 강조하시는데 기재부는 늘 이렇게 소극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 다 자기네는 기부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자칫 또 관제 기부 논란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비난이 한쪽에서 나올 텐데. 이것도 처음에 이제 기재부가 너무 70%에 이제 그러니까 집착을 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절충을 하면서 나온 방안인데요.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실 쓰라고 사실 주는 거라고요. 기본 취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소득자도 쓰게 하고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든가 상품권으로 줘가지고 한시적으로 쓰게 하고 그걸 사실 세금으로 환수하면 간단한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부금을 그러니까 정부에다 기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이제 고용 이제 이 보험 기금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정부 재정이 그만큼 이제 세이브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받은 것을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추가로 더 소득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고소득자 같은 경우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 또 혜택을 받아요. 세금 혜택을 받는데 세금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기부를 오히려 그러니까 사각지대 부분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돌리는 것이 더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가지고 뭐 전원 됐습니다 이러는 것도 뭐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이거는 빨리 풀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돈이니까 타서 가능한 한 좀 힘든 분들한테 가서 쓰라.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 길이 되겠군요. 그런데 일회성이라고 이제 비난도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하나 해가지고는요 너무 효과가 좋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봤잖아요. 이태원 이제 코로나 이 확산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요 국가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경제가 제가 볼 땐 지난번에도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연말까지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경제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전제로 하고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내수를 강화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준 거를 제가 한 7달 남은 7달을 줬을 때 한 GDP 한 5% 정도뿐이 부담이 안 간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만들 수만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오히려 그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저는 정부가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재정 건전성 수치만 보고 깜짝 놀라지 말고 차라리 지금 제대로 투입해갖고 하는 것이 나중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얘기했듯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국가 채무 비율인데요. GDP분의 국가 채무액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줄어들게 되면요, 채무액이 안 증가해도 그러니까 채무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악수라는 얘기죠. 가장 최악의 악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강조를 하면서 뭔가 정면 돌파하자고 했으니까 통 큰 대책들이 뭐 성실하게 진행되기를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이른바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화명 가까스로 불렸죠.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N번방 다른 운영자들처럼 신상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화방을 처음 만든 핵심 주범인 대화명 가까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경찰은 아이디 등을 특정한 뒤 지난 9일 대학생인 24살 남성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 A씨로부터 자신이 가까시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많은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활동을 접고 휴대폰을 없애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잡혔고요. 가까스는 3월 이후에는 활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3월 달에 자기 방에서 활동을 접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활동을 안 했고요.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의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박사방 관련 주범인 조주빈과 공범인 강훈 등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추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N번방의 다른 유료 회원 추적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이른바 검찰 언론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의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식 조사를 받지는 않고 압수물 분석 과정만 참관했는데요.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제보를 강요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디지털 자료 분석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식 소환 절차가 아닌 만큼 이 기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채널A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별 성과 없이 2박 3일 만에 철수했는데 이 기자 자택 등에서 일부 단서가 될 만한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자가 압수물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출석했다면서도 압수물 종류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자는 이미 변호인도 선임해 본격적인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진우 전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주 전 부장검사는 이후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거란 믿음이 열버졌다며 지난해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기자 측은 향후 검찰 조사에서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를 협박이나 강요미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 씨를 대리해 기자를 만난 제보자가 여야 인사 5명의 송금 자료나 장부 등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하며 취재를 유도했다면 의도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수감 중인 이철 씨와 제보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모 변호사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널A 기자의 편지를 전달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측이 전한 10억 원이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가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쟁점이 됐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 교수는 자택에 머물며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쟁점이 된 건 정경심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건넨 10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조 씨 공소장에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10억 원을 투자한 정 교수 남매에게 조 씨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준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조 씨는 정 씨로부터 받은 10억 원이 투자가 아닌 대여라며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고 증인으로 나왔던 정 교수도 같은 취지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돈이 투자인지 대여인지의 문제는 정 교수의 혐의는 물론 민정수석 당시 채권으로 신고했던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피고인 신문 대부분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대화하며 투자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고 조 씨는 돈을 움직이니 그렇게 얘기했지만 목적은 대여가 맞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조 씨는 신문 과정에서 계속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재판부가 당시 금전 거래가 투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갑니다. 구속기간이 끝나 199일 만에 석방된 정 교수는 현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11일과 12일에는 조 씨가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 계속해 보도해드렸는데 0817님, 이태원 클럽은 외국인도 많은데 외국인 검사도 필수입니다. 네. 예, 이어서 유튜브에서 쭈야님,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검사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9330님, 일부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그동안 참고 있던 국민과 등교를 기다리던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셨고요. 예, 1967님도 의견 주셨는데요.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더 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모두 방역수칙을 지킵시다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벤의 빈방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잊은 척 사라지겠지.